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윤 대통령이 셀프 면제권을 줬다고 강력 반발하며 재의결을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면서 재표결 시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권에선 대권 잠룡들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와 정책 혼선을 두고서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차기 당권 및 대권의 주도권 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주 김호중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취재진을 피해 6시간가량 버틴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느냐는 말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갔는데요. 오늘도 이 내용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한 국방부 출입하는 권현범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기자. 네. 자, 어제 이번 사건 보면서 군대에 보낸 아들 손자 보내실 어르신들 걱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세종에 주둔하는 육군 32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이 들고 있던 이 수류탄이 폭발을 했는데요. 수류탄의 구조부터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수류탄이 먼저 폭발을 하려면 안전핀을 뽑고 안전 손잡이까지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수류탄을 던지면 안전 손잡이를 자연스럽게 놓게 되겠죠. 그러면 4, 5초 뒤에 이 수류탄이 터지는 건데요. 당시 훈련병은 안전핀을 뽑고도 이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고 이를 교관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가 난 겁니다. 수류탄 훈련을 할 때 통상 이 시멘트로 앞면과 좌우가 둘러싸인 이 호 안에 들어가서 이 수류탄을 던지는데요. 수류탄을 놓치는 등 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호 밖으로 뛰쳐나가서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엔 이러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 잠깐 방치하면 큰 사고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일단 훈련병이 좀 부주의했던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전용 수류탄 이거 던지기 전에 많은 훈련 앞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 수류탄의 살상력이 워낙 막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거나 얼떨결에 이 악의 힘이 풀려버리면 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연습용 수류탄으로 충분히 연습을 한 뒤에 실전용 수류탄을 던지게 됩니다. 훈련병이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거나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열애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혹시 앵커는 수류탄 훈련 해보셨나요? 그렇죠. 군대에서 수류탄 던져보기도 했고 신병조직에서 제가 수류탄 던지는 훈련 직접 저희가 훈련을 시키기도 했죠. 당시에는 좀 이렇게 방탄복이나 착용을 했었나요? 그때는 방탄복은 제가 없었었고 그냥 맨몸에 사실 수류탄 장비 훈련만 거치고 안전하게 던지는 훈련을 시키기도 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수류탄 훈련을 해봤는데 예. 요즘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전장구 없이 수류탄 훈련을 하지 않고요. 안전복을 무조건 착용하고 그렇습니까? 수류탄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이 훈련병과 이 교관 모두 이 안전복은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방탄복 착용했다. 방탄복은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안전한 과정 거치고 장비도 착용했다는 건데 일단 예전과 많이 달라지긴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훈련병이 입대한 지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수류탄 훈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좀 있는 훈련이라서 신병교육대 훈련 후반부에 이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통상 전체 6주의 기간 중에서 이 4에서 5주 차에 훈련을 진행을 하고요. 예. 숨진 훈련병과 이를 목격한 훈련병들까지 다음 주에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앞둔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충분히 다른 교육 마치고 다소 위험성 있는 훈련은 막판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유족과 이 다친 교관 이거를 좀 지켜봤을 다른 훈련병들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떤 후속 조치들이 좀 취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유족들의 슬픔이 아무래도 좀 제일 크겠죠. 육군은 이 유가족 지원팀을 파견해서 유가족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다친 교관도 좀 빠르게 완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한 훈련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이 상담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또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훈련에 실전용 수류탄 대신에 이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게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당분간 연습용 수류탄으로 훈련하겠다 이런 지시군요. 어쨌든 근데 과거에도 이런 수류탄 사고가 몇 차례 있어서 국민들은 좀 불안해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이 수류탄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15년 9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육군 54단 신병교육대에서 사고가 있었고 이에 앞서 2014년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수류탄이 안전핀을 뽑고 4에서 5초 뒤에 터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당시엔 뽑자마자 폭발을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설명 들어보시죠. 국방부는 경량화 수류탄의 이상 폭발 현상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네, 군은 사고 원인을 3년 동안 조사를 했지만 끝내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 실전용 수류탄 훈련은 지난 2019년부터 재개가 됐는데요. 안전 매뉴얼이 강화가 좀 됐고 지난 2020년엔 안전핀을 뽑아도 즉시 터지지 않는 신형 수류탄까지 보급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 신형 수류탄이 사용이 됐는데 결국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 통해서 외국에서도 이런 수류탄 사고가 날 뻔했던, 근데 잘 피했던 그런 영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 허베이성 이 무장 경찰 부대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예. 영상 같이 보실까요? 네, 보면 이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진 줄 알았는데 이 수류탄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훈련병 등 뒤로 흘러내립니다. 예. 그리고 땅에 떨어지죠. 교관은 이를 보자마자 훈련병을 붙잡고 모래주머니 위로 몸을 날립니다. 예. 수류탄은 그리고 곧바로 폭발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불과 3초 만에 벌어진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교관의 순발력 있는 판단과 대처로 두 사람 모두 다친 곳은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군 당국에서는 이제 만에 있을 의혹 그리고 또 불안감 해소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많은 뉴스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탄핵 시사와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바로 국회 연결해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야당은 굉장히 좀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야당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어제 범야권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서 윤 대통령이 독재 정권 대통령보다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을 소집해 국회 앞 농성장에서 3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법리다가 원래 그분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때 참 황당했던 게 내가 분명히 대장동 특검 하자고 했는데도 자기들이 안 해놓고 그렇죠.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당선인 워크숍에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28일 본회의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범야권은 오는 25일에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투쟁 집회를 열어 여론몰이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당은 표 단속에 나선 상황이라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진들과 최혜병 특검법 긴급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어제 전임 지도부였던 유희동 의원도 찬성표를 예고하면서 표단속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재의결을 요구한 최혜병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야권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17표가 더해지면 특검법이 확정되는 겁니다. 유희동 의원은 특검법에는 비판적이지만 전략적으로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개별 접촉하고 있다며 이상 기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욱 대표님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표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이번 21대에서 국회를 떠나는 여당 의원 50여 명이 당론을 따를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부결되면 22대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김태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김병민 최고위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거부권이 이어졌고 재의결까지 가는 거고 일단 관심은 이제 여당에서 이탈표. 예. 그래서 여당이 또 단속에 나선 모습인데 일단 안철수, 김웅, 유희동 이 세 의원이 일단 찬성 입장을 내면서 혹시라도 더 많은 이탈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네. 당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유희동 의원의 입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출마했지만 이번 선거에 낙선했는데 표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오래 정치를 했지만 수도권의 민심을 유희동 의원이 모를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특검 문제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것이 능사일까?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민주당이 일반 강행 처리했다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 분명히 짚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 이게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따라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제2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변화들이 필요할 텐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처럼 비춰지게 된다면 유희동 의원처럼 생각하는 인사들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상일 부대변인 생각 좀 궁금한데 일단 민주당은 여당 의원 7, 8명 상대로 좀 접촉하면서 이탈표를 좀 최대한 좀 끌어내겠다. 이런 좀 전략인 것 같은데 일단 22대로 넘어가면 좀 상황이 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뭐 재의결은 물론 뭐 개헌 탄핵 소추까지 뭐 다양하게 좀 선택지가 넓어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2대로 넘어가면 일단 어려워지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더 쉬워진다고 봅니다. 표가 더 적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표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낙선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은 현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선한 이후에 충격은 있지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후를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걱정이 뭐냐? 다음 지선에 내가 출마할 수 있을까? 내지는 공공기관 이런 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아요. 그러면 의외로 이탈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음에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들은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공천하고 당선시켜야 되고 지자체장 공천해서 당선시켜야 되고 지역선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민심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탈표가 없을까요? 저는 8표 정도는 충분히 오히려 그때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거부하는 이유로 무슨 뭐 헌법정신 위배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예. 저 진짜 어불성설 같은 게요. 헌법의 1장 1조 1항 2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총선 민의로 심판을 했고 그다음에 공수처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뭐가 필요하죠? 본인들의 생각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으로 민심을 넘어서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정치인들로서는 굉장히 큰 오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셔서 한번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김병민 최고는 아까 낙선에도 차이가 있다고 김상일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현역 의원이 낙선한 경우에 좀 더
뭐랄까요, 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현역 비현역의 차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전반적으로 유이동 의원이 그 지역에서 3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에 특히 경기도 지역의 선거 결과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참담합니다. 그럼 중도표들이 적정 수준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격차를 벌리게 됐는데 여기에서 총선 이후에 아무런 변화 없는 국민의힘의 과거 태행적 모습들이 그대로 비춰지게 된다면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희망이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지역에서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젊잖아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정치할 가능성이 많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게 정치적으로는 악영향인데 그럼 이거로 끝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22대 국회를 가거나 공수처 수사가 끝나도 특검 전공은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 거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유이동 의원이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과 갖게 되는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뭔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액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 이런 마음들을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서 당 지도부가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헤아릴 수 있는 모종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미친 존재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는데 자, 여권에서 잠룡들끼리 현안을 두고서 그야말로 설전 벌여서 미친 존재감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일단 잠룡들이라고 하면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이런 인사들인데 어떤 사안으로 논쟁 중인 거죠? 3일 천하로 끝나버린 정부의 KC 인증 마크 정책 혼란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KC 인증 의무화 규제가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무식한 정책이다 이렇게 질타를 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치 정부 정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는 건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의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은 사흘 만에 철회한 이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서 다시 해외 직구 금지하라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럴 용기는 없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처신이라는 단어를 지목하면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 이것은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오 시장은 이 처신이라는 표현은 정제되지 않았다면서도 중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장차관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다면서 SNS로 의견을 내는 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정치인이 SNS로 의견 제시를 하는 건 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 역시 억지다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로 촉발된 설전이요, 여당 중진들의 이 SNS 활용 한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네, 정리 잘 해주셨나요? 자, 김상일 부대변인 네.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처신 표현으로 일단 잠룡들 간에 네. 뭐 SNS 상이지만 뭐 네. 설전으로 이어졌다 이 얘기인데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의 네. 글, 발언 두고서 한동훈, 유승민 두 인사가 어쨌든 네. 뭐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한 양상이거든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차기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차기, 저는 대권, 대선. 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짧게는 당권부터 시작해서 대권까지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저런 주장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런 걸 얘기를 하려면 정책적인 부분을 내용으로 삼고 정책적인 표현을 해야죠. 아,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그 표현과 내용이 좀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 정치적 의도나 공격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모습이 수준 낮은 논쟁일지라도 민주당은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 대부분의 선거를 보세요.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사회야 경쟁이 뜨겁고 시끄러운 곳이 이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민주당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어요.
거의 일극체제로 쭉 가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 단독 체제다. 예, 그러면 차기는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국민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좀 경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군요. 민주당이 좀 배워야 된다,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유승민 김병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준 낮은 경쟁에도 쭉 해야 된다. 혹시 과열된다면 역효과도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건 반가운 일이겠죠. 그리고 해외 직구에 대한 금지 문제는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 여당의 잠룡들이 앞다퉈 나가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가 국민의힘과 정부의 뉴스로 국한됐는데 이들이 아무도 참전하지 않고 밖에 있는 민주당에서 정부 정책 잘못했다고 실랄하게 비판하고 여기 윤석열 정부가 백기투항하는 모습이 벌어졌다면 이건 정말 최악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앞다퉈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근데 이제 워낙 정치 뉴스가 뜨겁고 차기 권력으로 가다 보니까 핵심 대권 주자들 간의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 부분들이 국민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시장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은 지금 현재 직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인이지만 오세훈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대통령 편에서 입장을 조금 이해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정가로서 낼 수 있는 메시지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봤을 때는 이게 꼭 대통령 편을 드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서 정치적인 자산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 비판하고 있는 건데 예. 오히려 이거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가로서의 역할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서울시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 이 기능 보강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 시장은 총선 패배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한테 일단 겨냥해서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두 사람이 친근했던 적이 있었죠. 그 모습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시고 협약식에 모두 함께해 주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과 모든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정말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려운 와중에 정말 몸 바쳐서 건강 상해가면서 열심히 한 거 인정하는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치고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참 그건 사실은 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어요. 네, 김병민 최고위원 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심판론을 2조 심판론을 주장했던 게 패착이었다. 여당이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면서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조정은 의원도 마찬가지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세훈 시장의 행정가로서의 메시지 역할과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 그동안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서울시장 취임 이후 2년 동안 거의 하질 않았거든요. 총선 참패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정치는 구도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이 서 있는 상태고 여기에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앞다퉈서 이거는 한동훈 책임론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형국들이 비춰지니까 아니 총선 참패가 왜 한동훈 책임론이지?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동정론 그리고 선거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막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얘기는 아마 선거 과정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이 받았을 때는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비판에 참전했네. 그럼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을 정말 거칠고 모멸적인 언어로 비난했던 홍준표 시장 뭐 등등과 같이 이렇게 동등반열에 서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거든요. 정치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짓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행정가로서의 모습보다 정치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한 일로 약간 이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프레임에서 어떤 구도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과 이렇게 대립각이 서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게 현재 구도에서는 그렇게 득점 포인트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면밀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총선 패배 원인이 누가 더 지분이 있느냐, 굳이 따지자면 지분을 어느 정도 서로 하느냐, 뭐 이런 것도 한 논쟁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은 여당의 잠정들끼리 좀 논쟁이 좀 가열되고 있는 와중에 때 아닌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게 되면 친윤계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도 이 당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 20일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 PK 지역 당선자 14명과 만찬을 했었거든요. 자, 그때 윤 대통령은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도록 국정 운영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탈당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 이철규 의원도 대통령 탈당설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이십니다. 그런데 왜 특정인이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 대표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의 중심이 누군데요? 저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가당치도 않다. 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이고. 객관식입니다. 1번 한동훈은 이제 비윤이다. 2번 비윤 정도가 아니라 반윤이다. 3번 그래도 여전히 친윤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로 가까운 분이 한동훈 그러니까요. 위원장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제일로 친윤이라고 생각을 하죠. 친윤 중에 제일 강한 친이다. 예, 흥미로운 얘기 좀 들었는데 이번에도 김병민 최고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전 위원장이 제일 강한 친윤인가? 그리고 갑자기 나오는 대통령 탈당설. 뭐 여러 가지 아구들이 맞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와서 소문이 좀 증폭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옛날에 한 광고 카피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광고 카피도 있었는데요. 과거에 한때 대통령과 가까웠던 찐, 친윤, 친윤 등에 대한 프레임,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구도들이 그대로 이어지나요? 정치적 상황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독보적으로 차기 권력군으로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지금은 한동훈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갖고 당내에 있는 여러 정치적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한동훈 위원장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은 전혀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주셨던 질문이 며칠 전부터 회자가 됐고 오늘도 기사가 나왔던 대통령 탈당설에 관한 기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에 불에 기름을 붓듯이 하는 정치인의 언사가 홍준표 시장이 비슷한 방식의 논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다른 방식의 당에 대한 위에 겁박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처사거든요. 그 당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구도의 발언이라고 보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과거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면 그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했을 때 심평 변호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대통령 신당 창당설 등을 얘기했던 거랑 맥락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이런 방식의 정치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게 됐을 때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방식처럼 비춰지게 되는데, 국민들이 총선 참패 이후에 원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된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 주변인들을 통해서 이런 발언들이 기사화되고 있다면 그 주변인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말 나온 김에 김상현 대변인, 일단은 누군가 한동훈 띄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탈당설을 흘리면서 말씀하셨는데 누군가일까요? 누군가 한동훈 띄우기를 하는 거라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잡고 대통령과 좀 차별화를 하고 차기로 부각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지금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딜까요? 왜냐하면 이 강도로 보나 뭘로 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뜨기는 하겠지만 좋게 뜨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동정론이 있다고 그 틈에 자기가 공격자가 돼서 남을 뭐 잘못이 없는 듯이 공격하는 모습, 그거는 총선 참패에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예. 저는 오히려 대통령 측의 불만을 느끼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 그 측근인데 지금 현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 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옴으로써 바뀌는 권력 구도에 불안감을 느끼는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번에요, 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심판론으로 맞선 게 잘못이다. 저는요 굉장히 비겁한 말씀이라고 봐요. 그 심판론을 한 거는 비겁했기 때문에 심판론을 한 거예요. 왜? 용산의 잘못된 방향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거 한 거거든요. 그때는 왜 오세훈 시장 아무 얘기 안 했죠?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얘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대표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물론 인기가 있어서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지만, 근데 그런 사람을 공격한다? 그거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뭔가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앞으로 구도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숨바꼭질. 어제 경찰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씨 얘기인데요. 어제 뺑소니 혐의를 하고 나서 이 경찰에 출석했는데 아는 취재진들과 거의 숨바꼭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먼저 어제 늦게 귀가하는 모습을 잠깐 저희가 담았는데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호중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메모리 카드 증거 인멸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당일 술인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네, 이 모습이 어젯밤 거의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고요. 오후 2시쯤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조사 자체는 3시간 만에 끝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은 김 씨가 취재진을 피하느라 뭐 출석하는 시간부터 해서 당시부터 해서 나온 시간까지 굉장히 좀 도망다닌 느낌이 좀 있었어요. 피했다, 도망다녔다 모르겠는데 뭔지.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김호중 씨 검정색 모자 쓰고 검정색 안경까지 쓰고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오후 2시에 출석을 해서요, 오후 5시경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거고요. 5시 10분쯤이면 변호사의 간단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는데, 자, 정작 김호중 씨가 나온 시간이 밤 10시 40분경입니다. 자, 조사가 끝나고 취재진과의 만남을 좀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6시간 가까이 경찰서에서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 하지만 기자들이 절대 집에 갈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짧게나마 소감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실제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김호중 씨가 직접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지만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라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갈 때는 그렇다 치고 처음에 경찰서에 들어올 때는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자, 그때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측과 김 씨 측 뭐라고 말했을까요? 경찰서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거나 특별히 요청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다면 모르겠지만 평상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 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쭉 들으셨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취재진을 피하는 모습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별로 없고 더군다나 일반 피의자들은 아마 저 문을 통해서 1층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예. 알고 있어서 경찰에서 지금 원래 정해진 뭐 룰대로 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건 뭐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하로 지금 가게 됐는데 지금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그게 비공개가 원칙이다. 뭐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공보 규칙이 있다고는 합니다. 예. 특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이런 이제 어떤 뭐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포토라인이 과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뭐 조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비공개로 이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이제 허용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된 연유에는 아마 이성균 씨 사건이 이제 아마 고려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포토라인에 3번이나 섰고요. 맞습니다. 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사실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염려하여 지하로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제 나오는 경우에도 취재가 가능하게는 일단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하게는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경찰서 안에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자그마치 6시간을 지금 체류했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엄청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6시간을 체류하도록 허용을 일반 그 피의자들도 해주는지가 전 좀 의문이에요. 네. 5시에 끝났으면 5시에 나와서 포토라인에 서고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취재에 응한 채 귀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했을 텐데 그러면 6시간 30분 동안 저렇게 체류를 강남경찰서에서 허가해 준 게 전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어허.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6시간을 밖에서 취재진이 기다렸는데 물론 거기에 김호중 씨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교수님 계속 질문 이어가면은 김호중 씨가 사과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었고 어쨌든 근데 좀 말과 행동이 좀 안 맞는 모순된 모습,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제 애당초에 이게 뭐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대응을 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증인들이 막 나타나서 같이 술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사를 받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들어가면서 의견을 밝히고 그리고는 충분한 수사를 받고 나왔으면 될 텐데 지금 어저께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그 내용은 음주운전만 조사를 따로 띄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사고 이후의 행적은 음주운전과 관련이 없이 따로 뛸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이 물론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저께는 음주운전만 가지고 조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법률적으로 논쟁이 많아서 상당 부분 이게 유죄를 입증하기가 가장 어려운 혐의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를 받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이 아직도 이제 공연 스케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지금 혐의 부분을 다 쪼가리 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게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심지어 해볼 정도로 정말 사과를 하려는 진정성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예. 이게 답입니다. 예. 법조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제 음주 관련돼서만 뭐 추궁이 이뤄진 건지 뭐 네. 다른 혐의까지 이뤄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총 2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그 포토라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이제 부연을 예. 하면요. 사실 김호중 씨는 출석했을 때 의상부터 보면 전 처음부터 포토라인에 설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공인들은 포토라인에 설 것이 예상되면 정장 차림이나 이제 그런 차림으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흔히 그랬죠. 네, 모자에 이제 캐주얼한 차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리 공지한 것처럼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을
것을 예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16조를 들어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했지만 공보규칙 13조 2항에 보시면 다만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줘야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재를 허가할 수 있고요. 포토라인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제는 이제 음주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본인 이 피해자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그렇게 인정으로 돌아서기까지 경찰은 그때 같이 있었던 목격자나 또 뭐 연예인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 참고인한테 일정 부분 실익이 있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호중 씨를 불러서 과연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 술의 양이나 속도나 술의 종류나 이렇게 위드마크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대상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사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술의 양을 먹었다라는 점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집중 추구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소속사 뭐 대표든 아니면 매니저든 본부장이든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본범으로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가수인 김호중 씨가 과연 교사하거나 또 공범으로 같이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또한 추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어제 3시간 이루어진 조사 2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료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수원 교수님 일단 블랙박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뭐 차량 세대에 있는 블랙박스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거 결정적인 단서 확보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 이게 일단은 블랙박스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그 블랙박스 안에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공범 관계들이잖아요. 지금 매니저가 한 분 있고 본부장이란 분이 있고 그리고 대표라는 분과 뭐 통화를 하거나 아마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블랙박스를 꼭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3개의 블랙박스입니다. 지금 본인 소유의 이제 맨 처음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융주점까지 이동했던 승용차의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리고는 사고를 낸 차량 흰색 SUV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고 후 이제 경기도 호텔로 이동하면서 아마 매니저 본부장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을 만한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게 3개가 다 증발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본부장님이 이 블랙박스의 이제 행방에 대해서 진술을 최근에 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다 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황당합니다. 황당합니다. 블랙박스에 있는 이제 메모리 칩을 3개를 다 삼켰다. 메모리 칩 사실 물론 작기는 하지만 삼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켰다고 이게 부셨다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죠. 부셨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그 남아도 흔적이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삼켰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행방을 그러면 의학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소화가 될 수 있는 물질은 아닌 걸로 추정이 되니까 시간을 두고 이제 이 행방을 찾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참 그 메모리 칩의 행방에 대해서 정말 저도 궁금하고 이게 지금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또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런 진술이 등장한 적이 있는지 저는 일단 의문이에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정체가 뭔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건 변호사님 이런 상황 본 적 있습니까? 삼켰다. 뭐. 저는 마약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할 경우에는요. 인천공항 들어올 때 이제 마약을 비닐에 싸서 먹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 그럴 때는 사실은 긴급 체포를 해서요. 유치장에 가둔 다음에 배변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도 정말 삼킨 것이 맞다면 경찰에서는 강제 수사의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당 증거를 확보해보는 방법도 경찰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경찰이 김호중 씨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더 들어온 대로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우리 사회가 김호중 기우기에 나선 모양새도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 씨가 빚은 사회적 물의로 인해서 불똥이 튄 도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경북 김천입니다.
장가 기자, 일단 김호중 씨 모교인 경북 김천예고 주변 골목 조성한 김호중 길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존속을 두고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 김천예술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 김천예고 쪽에서 시작을 해서 주택가 담벼락을 통해서 한 100m 정도 김호중 씨의 벽화도 있고요. 악보, 마이크 이런 게 전시돼 있는 김호중 길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만요. 이곳을 10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가족들도 이 김천에 살고 있어서 가봤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오. 저한테도 예전에 한번 김호중 길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실 정도로 거의 김천에 가면 이제는 관광지처럼 많은 분들이 가는 곳이 김천에서 굉장히 됐거든요. 유명 인사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김호중 씨가 이 범죄 혐의를 받자 김천시도 이 길 철거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 당초 철거 계획은 없었는데 찬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공청회를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부터 또 철거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음주운전하고 정말 너무 심했어. 감히 죄 받고 이 길을 누가 오겠어요. 음주운전 하는 걸 사람들은 용서 못하고. 주말에는 어떨 때는 관광차 한 2대씩 이래 마차가 들어올 때도 있고 예고 학생들 전액 1학기 공납금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 이수정 교수님. 네. 자, 철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팬들도 있는데 이런 팬심이 마냥 옳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일각의 목소리로 나오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정치에서도 팬덤이 문제가 되는데 김호중 씨의 팬들도 또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일부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압박을 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김천시의 행정은 김천시가 결정하는 게 맞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나 아무래도 이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아이들도 지금 그 길을 오며 가며 이 사람이 이제 김천의 예고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교 선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런 거를 일종의 모범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라. 이런 격려 차원에서 이게 아마도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그마치 2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결국은 모범이 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김천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미성년자들도 사실은 오고 가며 김호중 씨를 보면서 성장할 거니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기를 이제 그게 네. 적합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이 얘기도 있습니다. 남은 공연들이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계획했던 남은 공연들. 근데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취소 수수료도 떠안고 무보수로 또 공연하겠다.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한 논란도 사실 팬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것들이 좀 위약금을 피하기 위한 것들도 아니냐 이런 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윤리적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고 계속해서 이제 불법적인 모습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하는 모습.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경제적인 이득 관계를 따지기 때문이라는 속내가 보이고 국민들도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괘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과 모레입니다. 슈퍼클래식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받는 출연료나 개런티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 공연 예매 티켓 이 취소 수수료도 내가 부담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출연하겠다는 것이 김호중 씨 입장인데요. 왜 그럴까? 바로 위약금 규정 때문입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는요. 이 계약금의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의 위약금을 무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군요.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내가 출연료를 못 받더라도 이 출연료의 3배에서 10배까지 되는 위약금을 무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출연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했을 때 내가 얻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변호사님, 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김호중 씨 비롯해서 3명 다. 그럼 공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내일과 모레가 공연이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요. 검찰에서도 청구 여부를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이 잡힙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 오늘 신청이 됐다라고 하면 검찰에서는 오늘 저녁이나쯤에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법원은 아마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실질 심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더 그러면, 걸린다? 네, 금토 공연은 예정대로 할 수가 있겠죠. 어허. 근데 실질 심사 준비하랴, 공연 준비하랴, 과연 이 공연 출연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많은 분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대통령 강영욱 씨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누긴 했었는데 장가 기자,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영욱 씨가 상습적으로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지만 강영욱 씨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가 폭로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어서요. 논란만 커지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어제 인터넷 한 구직 플랫폼에 강영욱 씨 회사에 대한 평점이 5점 만점에 1.8점밖에 되지 않고 또 전 직원들이 쓴 글을 보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을 겪었다. 또 명절 선물로 강아지 배변 봉투에 스팸 6캔을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예. 자, 그런데요. 또 뭔가 나왔습니다. CCTV로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지켜보면서 의자에 누워서 일하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직원들이 주고받는 메신저 내용을 무려 6개월치나 살펴봤다고 하고요. 또 숨도 쉬지 마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라는 등의 폭언, 그리고 강아지 목줄을 던지는 등 이 갑질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분위기고 강아지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믿겨지기가 안 돼. 사실일까요? 저도 팬인데 예. 강영욱 씨 팬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원들이 올리는 이제 글만으로 지금 강영욱 씨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죄명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강영욱 씨의 일반적인 어떤 그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그런 아주 통제력을 아주 100번 발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엄격함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엄격하게 과도하게 지나친 통제력을 이제 발휘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좀 견디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시판에 올라오는 이런 종류의 글들이 무조건 근거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CCTV도 여러 대가 있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좀 조사가 필요한 그런 어떤 시점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영욱 씨의 의견 듣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연락을 많이 취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일부 보도 보면은 오늘 혹은 조만간에 어떤 입장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 교수님, 일단은 많은 퇴사자들이 직원들이 개보다 못한 취급받았다. 개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맞다면 이게 왜 지금에서야 수면 위로 올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초기에는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훈련비, 교육비가 우리나라에는 일정한 어떤 표준화된 교육비 같은 건 애시당초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득을 발생시키면서 사업이 아주 번성일로에 있다 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대우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일부 직원들은 퇴직금으로 9,670원밖에 내가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끝없이 진화하는 스미싱 범죄의 방법. 이번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이 등장해서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시민들에게 쓰레기 투기 신고를 빌미로 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이 문자에 첨부된 링크에 접속하면 가짜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하고요. 여기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스미싱 조직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해 금융결제 등 사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문서가 아닌 문자로 발송된 과태료 안내는 100% 사기라며 절대 대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만약 링크를 눌렀다면 일단 경찰청에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악성 앱이 설치됐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절대 낯선 문자 내용에 속지 마시고 휴대폰 보안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술 한 병은 다 못 마시는데 술 한 잔은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 단위가 아닌 잔 단위로도 구매할 수 있는 잔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주류면허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 가공 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잔술을 팔아도 주류 면허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술을 병째가 아닌 한 잔 단위로 나눠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도 가능해지고요. 알코올이 없는 무알콜 술 판매도 합법입니다. 소비자들은 병은 부담이었는데 적은 양을 팔아서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마시고 남은 술을 팔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